안녕하십니까. CNE 저널의 송영 보도국장입니다. 경제정책 꿈에서 테이퍼링 시기에 토론 시간을 봤는데 여기서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세트널 미팅 이후에 테이퍼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그 워딩을 통해서 그 예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이번 새로운 예측이라는 걸 나오질 않아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기축통화에 깔려가고 암호화폐나 상관관계라든가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 방향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자료라든가 지향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난번 잭슨 홀에서는 이게 잭슨 홀이라는 미팅 자체가 그 자기들 연준만 하는 미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학자 그리고 공항의 총재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제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로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의 총재는 안 했지만 워싱턴 DC나 뉴욕에 있는 사무소에 있는 갈 정도 준비를 했다가 결국 일주일 전에 이제 하루짜리 바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후에 이제 뭐 보셨겠지만 지난달 고용이 70, 80 나올 줄 알았는데 70만, 80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 223만 5천 명만 나올 정도로 워낙 안 좋아서 테이퍼링이 물 건너가는 거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 한 번 숫자 나오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 중요하고요. 다음 달이라고 말씀드린 건 9월 달에 미국도 이제 개강을 하니까 그 개강 이후에 어떤지 그래도 계속 안 좋은지 고용이 그렇게 나오면 조금 연기가 되겠지만 그 8월 숫자 하나 가지고는 큰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암호화폐 달러 그리고 염두에 두시는 게 아마도 미중국의 유한화 암호화폐인데요. 제가 뭐 개인적인 감은 이제 항상 그 경기를 하면 2등 하는 사람은 1등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입장은 아직은 1등이니까 딱 기분이 그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가면 제일 잘하지만 진짜 더 잘할 때 금메달 할 때도 못 가면 이상할 때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꼭 2등 안 하더라고요. 괜히 2등만 가다가 마지막 바퀴 되면 끝나? 알았어. 쑥 나가서 1등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준비만 하고 있겠다고 준비하고 있어. 필요하면 나갈 수 있어. 근데 먼저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위험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제일 처음 했고요. 그래서 첫날 뭐 시공가요? 뭐 암호화폐 지갑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난리 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필요한다. 나라가 워낙 커서 은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을 해서 가는 나라가 커서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의회에서 그걸 하려면 모든 국민들에게 전화기를 다 공급하라.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의 법적인 요청도 있어서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1등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트라이 하겠죠. 근데 그걸 미국이 국내에서 그 정부 기관에서 감독을 할지 없앨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물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가끔 2등인데 마지막에 치고 나니까 늦었다. 그래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은 그걸 바라고 하는 거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간다 하고요. 9월 달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인터넷에서요. 그 보고서를 보면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은상 교수님 학습을 했던 김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고 되게 간단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예전에는 한국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경기에 대해서 미리 이자율을 갖다가 확보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향을 봤을 때 그리고 교수님 강의를 봤을 때는 이런 명제가 지금까지 타당한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영적 완화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신분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단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원화와 우리나라의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이자율을 이제 확보한다는 말씀이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자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올리자는 논거 중에 하나도 이 0.5라는 우리나라 전대 미국의 이자율에서 빨리 올려놔야 나중에 혹시 모를 다음 위기가 올 때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뭐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 있어서 이제 그게 테이크를 좀 빨리 하자 하는 건데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평소 같으면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자를 올리면서 그 주택 가격으로 대표되는 그 자산시장의 불안정도 있고 말씀하신 이자율을 정상화시켜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소상공인 등등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과연 오는 게 맞냐? 그럼 그 갈등처럼 이 지금 그 말씀한 이자 확보를 해놓는 논거에 대한 그 반대 논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논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2%가 아니라 4%까지 올려놓자.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2%의 쿠션이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 얘기 이제 올리비어 블랭샤드 교수 같은 경우에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또 얘기할 가진 여유가 정상적인 상황을 가야 어떤 것을 가장 정상적인 상황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초하나 축소에 대해서는 그 미국도 지금 뭐 기축통화의 역할, 위치 그런 거를 사실 고려할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를 보기엔 효과가 적자고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완화 축소, 말씀하신 테이퍼링을 하다 보면 연나라에서는 틀림없이 테이퍼 텐트럼이 나올 겁니다. 네. 과거에 F5라고 해서 프레자일 5를 얘기했었고 이번은 무슨 텐이라고 트러블 텐이라고 그러고요. TT 맞춰가지고요. 네. 트러블 텐이라고 연나라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거기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 중에 몇 나라는 아마 2013년에 했었던 테이퍼 텐트럼 혹은 우리가 겪었던 90년대 말에 그런 위기가 올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올 때는 없다. 그런 얘기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돈이 빠져나갈 때 사정 가지는 거 아니고 그냥 가장 위험하고 빼기 좋은 나라에서 빼기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는 안 들어갔는데 빼기 좋은 나라, 빼기 편한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은 뭐 기축통화 아닌 이상 누구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죠. 네, 우리나라 따로 딴 나라한테 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과거에 뭐 한중의 통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 나라 간의 비경제적 정치적 역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건 더 이거는 얘기를 못 꺼내는 건데 뭐 일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기회로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그 모색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유일하게 동그라미 가운데 네모로 구멍을 뚫어서 과거에 엽전을 쓰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 때문에 뭐 혹시라도 시도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극복 이후에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네.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연준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국내 통화 정책 여러 가지 경제에 따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 향후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KBS 토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이
이게 너무 무리한 정책을 내놓겠다. 당원이 열어놓고 모기 잡고 있다.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당원을 잘 모기형을 쳐야 되잖아요.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 관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QR코드 방식, 연구 작성 이런 제도가 오래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발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애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를 어떻게 막을 건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난해하고 있다는 정부 정책. 그러니까 앵무새 같이 코로나 발표만 해서 하지 그 대책이 뭐냐 그게 대해서는 전혀 알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좋은 점에 이제 지금 하는 게 코로나 이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런 토론에 자주 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사람 보고 싶고요. 정부가 급기야 백화점이라든가 대중 모이는데 그 연상기센터 QR코드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는 어딘지도 판단도 정부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는 때는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이 하는 점포라 이거죠. 그럼 점포에서 인명을 청구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간다 이거죠. 그럼 식당에 가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 시스템이 그냥 노출돼 있는데 정부 정책에 너무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연을 듣고 싶습니다. 안 내까지입니다. 좀 경제를 공부했으니까요. 최근에도 경제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3단계, 4단계 다른 지역이라든지 혹은 시기적으로 방역 조치가 바뀔 때 전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신용카드가 얼마나 쓰여지는 연구를 가지고 그 방역 대책에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효과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죠? 이게 지금 데이터가 막 수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연구라는 한글 언어를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특히 그때 이제 지역 화폐가 정치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방법도 같이 한 발표를 몇 개 봤는데요. 경제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 하나의 결론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 모였으면 정부에서 따라갔겠죠. 근데 그렇지 모이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공작자들이 통일된 목소리는 못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공작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방역 정책의 성공, 실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슨은 통합정책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통합정책을 새로 다 했듯이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고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위드 코로나라는 게 동의가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한국은 물론이고 연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급망은 이 정도는 원래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되면 그에 맞춰서 통합정책이 또 새로 제정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전쟁 중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 한 번도 인류로서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을 치렀지만 그 데이터도 없고 또 대한민국 그 당시에 하느라 또 급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최초로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중의 정책에서 받아들여질지는 그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그러면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새로 정의가 되고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 방역은 물론이지만 경제 정책도 그에 맞서 재편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은 계실까요? 네. 기관의 쪽으로 예, 저는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저는 도시개발과 토목사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이쪽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전에 취재했던 한 분의 일을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금리를 미리 그를 대비하여 확보 차원에서 올린다면은 향후에 한국 경제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예측한다면 어떻게 가능성으로 갈 것인지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모라스에서 훨씬 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과연 이 건물 지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의 견디는 것이냐 하는 것은 뭐 한국하고 일본에서 크게 다를 겁니다. 일본 개요장이 활동 했을 때 보니까 거기나라에 그 지진에 완전히 괜찮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된 그 기념물로 된 도서관인데 그걸 건드리지 않고 밑을 파서 밑에다가 커다란 고무공을 박는 식으로 그래서 최고의 지진이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는 작업인데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정상화 지금 물어보신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좋지. 근데 지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가계부채를 빌린 사람들 이자에 올리면 덜 빌리니까 좋은데 이미 빌린 사람들은 이자 내기 힘든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오른다 빨리 빌려놓자고 하는 영끌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이자를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올려놓으면 좋은데 지금 올려놓을 때의 그런 피해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자를 놓고 찬반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연준에 있을 때 후방책 직장 하시던 분께서 찬성 반대 의견 많이 오지 않네요. 과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79년도에 그때는 와서 데모한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항의하는 그런 편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어떤 농부들은 이자율이 올라서 힘들다고 우리나라 말하는 경운기에 인분을 싣고 와서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그 냄새를 좀 피우고서 니들 욕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런 정상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더 크냐 정상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힘드니까 천천히 정상화 시키는 것도 너무 천천히 하면 또 치명적인 인플레하다. 그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후방책 국장께서 찬성하는 거 다 읽어보기 힘들고 반대하는 거 읽어보기 힘든데 그냥 편지 받아가 쌓아놓고 양쪽이 대충 무게 비슷하면 됐어 그냥 가자 하고 농담하는데 그런 중간에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그 사이 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폴트 라인이라고 말한 게 아마 그래서 이 양쪽에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불행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넘어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강연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어서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경제 문제 성격이 경제 시스템 내부의 보다 구조적이나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이고 좀 사실적인 충격인데 이제 거시경제 정책으로서 통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혹시 통화 정책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지 과거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이 거시적인 만큼 대상 중립적인데 아까 리포트에서 이제 아프리칸이나 히스파닉 같은 특정 인종 그룹을 이제 언급한 것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되게 특정 그룹별로 상이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지, 인디비주얼 테일러를 하던가 아니면 그 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현실적인 정책처럼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서를 바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립성이 과거에 근거가 없어요. 그게 최근에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에서 회사채를 사주는 가장 극단적인 우리나라도 SPV라고 해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해서 만든 게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상향의 타겟팅이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는 가능하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당 대표의 요청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에 위반을 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법을 쓰면 됩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생변수, 외생변수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법이 저에게 외생변수지만요. 국회의원들한테 내생변수입니다. 그들이 한국적으로 바꾸면 한국은 해야 되고 할 겁니다. 그 법의 문제고. 경제학적인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게 통화정책이 하기에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고용 안정을 넣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국의 요청을 받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저희 동기인 장영성 교수, 고려대학교 신광현 교수님, 그다음에 하준경 교수 네식 팀을 이루어서 한국은행 용역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명도 이미 나왔고요, 언론에서 나왔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뒤에 둘둘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둘둘이 갈리고 또 둘 사이에 어떻게 이게 다른지 그런 점을 뒤에다가 써머리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뭐가 좋아요? 그냥 판단이고 그냥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앙이 그렇게 강력한 것,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 가질 수 있고 최근에 한돈 줄었지만 그런 마이너스 통장을 주니까 굉장히 감사한데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무한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법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통장을 상이하게 쓰는 거를 전혀 안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조금 했고 지금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다. 그와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을 다음으로 드리면 저희가 했던 경제 위기의 거의 모든 것은 대공황으로부터 전쟁을 제외하고는 물론 전쟁도 이제 정치학과 사람 교수님들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경제학과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경제 내 위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는 처음으로 최소한 100년, 수백 년 만에 경제 외에서 위기가 왔죠.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제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다른과 교수님들이요. 우리는 수량을 보는데 가격과 같이 본다. 그러면 되게 좋은 점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럼 뭐가 좋은데? 라고 하면 수요, 공급을 보면 그 둘 간의 분리로 알 수 있는 게 많다. 왜냐? 인간의 행동은 혹은 외부에서 온 충격은 수요 측면이거나 아니면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볼 수 있다. 그게 경제학자로서 나름 다른과 교수님들한테 공대 교수나 법대 교수나 그런 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자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말씀하신 의도에서 이미 그러셨지만 코로나 위기는 수요 위기와 공급 위기를 동시에 가져왔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자로서 멘붕이 왔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수요와 공급이 약간 섞인지 모르겠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감이 조금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연준 제니 옐렌도 그런 얘기를 써놓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학의 위기, 수요 공급의 서로 섞임, 그것과 말씀드렸던 통화정책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수요와 공급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만 건드리고 재정정책이 필요하면 가서 특정 지역, 특정 개인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2008년까지 2008년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경제를 운영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른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부분 간의 서로 불균등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러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게 저도 답은 없습니다만 동방공사 프로에서 그걸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연준의 최근 변화를 그러한 포용적 정책의 입장에서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드렸습니다.